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편과 평온하게 지내고 있지만 제 젊은 시절의 인생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어떻게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는 45년 전 제가 27살에 시집을 갔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 모르는 순진한 새댁이었어요. 남편 정수는 착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집 온 첫날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미정아, 점집에서 너 사주 봤는데 올해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더라.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결혼 전에 제 사주를 보셨더라고요. 중매쟁이를 통해 제 생년월일을 받아서 점집에 가셨던 거예요. 어머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수줍게 대답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무당이 그러는데 올해만 조심해서 넘기면 괜찮을 거라더라.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라. 앞으로 조심해서 살아야 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시집 온 첫날부터 점집 얘기라니. 하지만 새댁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정말 큰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정아, 오늘 내 생일이지? 생일상 차려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제 생일 아니에요. 그럼 언제야? 분명히 3월 15일이라고 했는데. 아, 그게 음력이라서요. 올해는 양력으로 3월 24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래지시더라고요. 뭐라고? 음력이라고? 네,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중매쟁이 그 사람이 내 생일을 음력으로 알려줬는데 나는 양력인 줄 알았어. 그럼 지금까지 점집에서 본 사주가 다 틀린 거잖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머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사주 팔자가 완전히 다른 거야. 내가 양력 3월 15일로 사주를 봤는데 진짜는 음력 3월 15일이라고? 시어머니는 정말 기절할 것 같아 하시면서 그럼 내가 우리 집과 상극인지 상생인지도 모르는 거잖아. 당장 점집에 가서 다시 봐야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저를 억지로 끌고 점집으로 갔어요. 무당에게 이 며느리 사주를 잘못 봤어요. 음력 3월 15일 일생이에요. 라고 하니까 무당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본 사주가 다 틀린 거네요. 다시 봐야겠어요. 무당이 다시 사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거 큰일이에요. 음력 3월 15일생은 양력 3월 15일생과 완전히 다른 팔자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조급하게 물으시니까 무당이 이 며느리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센 팔자예요. 특히 시댁 운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사주라고 나와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정말 기절할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2개월 동안 우리 집에 애군이 돌았다는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큰 굿을 해서 지금까지의 애군을 씻어내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미정아, 내가 왜 진짜 생일을 제대로 안 알려줬니?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음력 3월 15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중매쟁이가 잘못 전달한 거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점집 의존은 더욱 심해졌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사주로 살았으니까 더 조심해야 해라면서 하루 걸러 하루씩 점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저에 대한 안 좋은 점괘만 받아오셨어요. 무당이 그러는데 내 진짜 사주는 우리 집에 매우 해롭다고 해. 앞으로 더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더욱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무당의 말을 금가옥조로 받들기 시작했거든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점집에서 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미역국을 끓일까 된장찌개를 끓일까? 까지도 점집에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시어머니는 한 달에 서너 번은 점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무당은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집안의 복을 막고 있어요. 며느리 때문에 아들 운이 막혀요. 며느리가 시댁의 조상신을 거스르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미정아, 점집에서 또 너 때문에 집안이 어렵다고 하더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림만 하고 있는데요. 평범하게? 내가 평범하게 산다고 해서 조상신이 기뻐할 것 같니?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제가 설거지를 할 때도 그렇게 대충 하면 집안 운이 더 나빠져. 빨래를 널 때도. 무당이 빨간 옷은 서쪽에 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서쪽에 노니? 이런 식이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웃을 때도 며느리가 너무 많이 웃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더라 하면서 타박을 주셨어요. 남편 정수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소용없었어요. 미정아, 어머니가 워낙 그런 걸 믿으시니까 그냥 맞춰드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어요. 어머니 말에 정면으로 맞설 용기는 없으면서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줄 배짱도 없었던 거죠.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첫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길로 점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정아, 무당이 그러는데 내가 낳을 아이는 우리 집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해. 특히 아들이면 더 위험하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어떻게. 제가 항변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말대꾸야. 무당이 그러는데 내 뱃속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고 해. 당장 구슬해서 애군을 막아야 한대. 그날 밤 저는 정수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하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수는 한숨을 푹 쉬더니 미정아,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우리 아이는 우리가 잘 키우면 돼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냥 말로만 끝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임신 2개월부터 출산할 때까지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온갖 굿판을 돌아다녔어요. 태아의 애군을 막는다는 굿, 순산을 위한 굿,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비는 굿. 한 달에 2~3번은 어디선가 북소리와 징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때마다 무당들은 저를 비난했어요. 임신부가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해서 태아가 불안정해요.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조상신이 노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순산하기 어려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또 점집에 가서 아이 낳을 날짜를 점쳐왔어요. 무당이 그러는데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낳아야 아이가 복이 많다고 해. 그 전에 낳으면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 나오는 거지 어떻게 날짜를 정해놓고 낳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어. 무당이 그러는데 임신부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아이도 그 뜻을 따른다고 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지만 새댁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 제 첫째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점집 나들이는 더욱 심해졌어요. 아이 이름도 점집에서 지었고 백일상 차리는 날짜도 돌상에 올릴 음식도 모두 무당이 정했어요. 심지어 아이가 언제부터 이유식을 시작할지, 어떤 색깔 옷을 입혀야 할지까지도 점집에서 결정했어요. 무당이 그러는데 우리 손자는 특별한 팔자래. 잘못 키우면 큰일 난다고 해.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돌보는 모든 것에 간섭을 했어요. 미정아, 아이 기저귀는 반드시 흰색으로만 써야 해. 우유는 오전에만 먹이고. 오후에는 안 돼. 목욕은 일주일에 3번,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절대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금기들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아이가 울기만 해도 무당이 그러는데 아이가 너무 많이 울면 집안에 애군이 돈다고 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이런 식이었어요. 첫째가 2돌이 되었을 때 저는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딸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극단적이었어요. 무당이 그러는데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니까 우리 집 재산을 가져가는 애군을 가지고 있대. 특히 둘째 딸은 더욱 조심해야 한대. 어머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우리 집 자식이잖아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하자 시어머니는 발끈하시며 내가 뭘 안다고 말댔구야. 무당이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점을 봐주고 있는 분인데 그분 말을 안 믿고 누굴 믿겠니? 둘째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온갖 구판을 돌아다녔어요. 딸의 애군을 미리 막아야 한다면서요. 임신 5개월 때는 무당이 그러는데 임신부가 빨간 치마를 입고 동쪽으로 3번 절을 해야 딸의 팔자가 좋아진다고 해 하면서 저를 굴욕스럽게 만들었어요.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아이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역시 딸이구나. 무당 말이 맞아. 그러면서 딸아이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신경 쓰던 분이 딸에게는 그냥 건강하게만 키워라 하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차별을 더욱 노골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아들은 조상의 혈통을 잇는 귀한 몸이지만 딸은 결국 남의 집 사람이 될 거야. 너무 애지중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수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딸도 아들처럼 소중한 우리 자식인데 뭔 소리야 하면서도 막상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손자에게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소중한 아이라면서 온갖 좋은 것만 해주시면서 손녀에게는 여자아이는 얌전하게 자라야 해. 너무 똑똑하면 시집가서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에서 이런 차별이 심했어요. 아들에게는 무당이 그러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할 팔자래. 학원도 많이 보내고 과외도 시켜야 해 하면서 아낌없이 투자하셨지만 딸에게는 여자아이는 글자나 읽을 줄 알면 돼. 너무 공부만 시키면 나중에 남편 무시하는 여자가 된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차별을 보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똑같은 제 자식들인데 왜 성별만 다르다고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이들은 똑같이 키워주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우리 집 자식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내가 뭘 안다고. 무당이 그러는데 집안에 우는 남자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 여자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다그치셨어요. 점집 방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씩 쓰고 오셨어요. 우리 집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는데 점집에는 아낌없이 쓰시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점집에 너무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돈이 아까우면 내가 더 벌어오든지. 집안의 운을 지키는 게 먼저야 돈이 먼저야? 남편 정수의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점집에 쓰는 돈까지 감안하면 우리 가족이 쓸 생활비는 정말 빠듯했어요. 아이들 학용품 사는 것도 고민되고 가끔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무당이 그러는데 돈을 아껴서 집안 운을 망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본다고 해. 지금 점집에 쓰는 돈은 투자야 투자.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점집 가는 걸 정당화하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의 중요한 일들을 모두 점집에서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정수의 직장 문제, 아이들 학교, 심지어 이사갈 집까지도요. 무당이 그러는데 올해는 서쪽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고 해. 동쪽이나 남쪽으로 가야 해.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점집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정수도 처음에는 어머니 이사는 교통편이나 학군을 고려해서 정해야죠 하면서 반대했지만 시어머니가 내가 어머니 말을 안 들으면 집안에 큰 재앙이 온다고 무당이 그랬어. 하면서 우시면 결국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당이 정해준 방향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지만 그 집은 정수의 직장에서도 멀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멀었어요. 매일 출퇴근 시간이 2배로 늘어났고 아이들도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고생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당 말대로 했으니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시면서 태어나셨어요. 몇 달이 지났지만 좋은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정수는 출퇴근으로 지쳐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아이들도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 시기가 안 됐나 봐. 무당한테 다시 물어봐야겠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점집 의존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우리 가족은 무당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았어요.
아이들도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했어요. 특히 딸아이는 엄마 왜 할머니는 오빠만 예뻐하세요? 저는 왜 점집에 안 데려가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에게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계셔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머니 말이 맞아라고 할 수도 없고요. 시어머니의 점집 의존은 이제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번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색 옷을 입어야 할까? 부터 시작해서 점심에는 뭘 해 먹을까? 오후에 시장에 갈까 말까? 저녁에는 TV를 볼까 말까? 까지 모든 것을 점집에 의존하셨어요.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물어보실 때도 있었어요. 무당이 그러는데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변소에 가면 안 된다고 해. 그 시간에는 애군이 몰린다나 뭐라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점집에서 받아온 부적들도 집 안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대문에 방문에 심지어 냉장고에도 부적을 붙이셨어요. 이 부적이 있어야 악귀들이 못 들어와. 집 안이 온통 부적 천지가 되었어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창피했어요.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와서도 와 너희 집에는 왜 이런 게 이렇게 많아? 하면서 신기해하거나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들은 할머니가 그냥 좋아하시는 거야 라고 대충 넘어갔지만 딸아이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을 이상하다고 해요 하면서 속상해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부적들의 효과를 매일 점검하셨어요. 이 부적 색깔이 좀 바랜 것 같은데 바꿔야겠어. 저 부적은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아. 무당한테 다시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부적 관리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점집에 다녀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정아, 무당이 그러는데 내가 요리할 때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해서 음식에 애군이 들어간다고 해. 앞으로는 요리하기 전에 정화의식을 해야 한대. 어머니, 정화의식이 뭔가요? 무당이 가르쳐준 주문을 외우고 소금으로 부엌을 정화한 다음에 요리를 해야 한대. 그래야 가족들이 먹어도 탈이 안 난다고 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30년 넘게 요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탈 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요리에 애군이 들어간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앞으로 요리할 때는 반드시 정화의식을 하고 해. 안 그러면 가족들이 병날 수도 있어. 할 수 없이 저는 매번 요리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이상한 의식을 해야 했어요. 부엌에서 소금을 뿌리고 악귀는 물러가고 복신은 들어오소서 이런 주문을 외치고 그 다음에야 요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황당하고 창피했지만 며느리로서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할머니가 하라고 하셔서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표정을 보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지만 그래도 할머니 말씀이니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생활이 몇 년간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매일이 점집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니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무당이 그러는데 오늘은 외출하면 안 된다고 해라는 이유로 취소해야 할 때가 많았어요. 점점 친구들도 저와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미정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약속을 자주 취소해?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 걱정해서 물어봐도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서 라고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정수에게는 더 이상 하소연할 마음도 없어졌어요. 어차피 어머니 성격 알잖아. 조금만 참아라는 말만 반복할 테니까요. 정수도 점집 얘기가 나오면 피곤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니가 워낙 하고 말꼬리를 흐렸어요. 그런 생활이 7년째 접어들었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정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에 점집에 다녀오신 후 방에서 쉬고 계셨죠. 8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를 들었는데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정정수 씨 가족이세요? 저는 성모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니 정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복잡골절이라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3개월은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정수를 보시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무당이 올해는 큰 탈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시더니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점집으로 달려가셨어요. 오후쯤 되어서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어요. 미정아,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정수 사고는 우리 집 큰아이 사주 때문이래. 특히 큰아이 사주가 아버지와 상극이라서 이런 사고가 난 거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무당이 그러는데 큰아이의 사주가 워낙 세서 집안 어른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 당장 멀리 보내야 한다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신 다음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무당이 그러는데 혈육의 정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해. 보육원에 보내야 한다고. 가족이 직접 키우면 애군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다고요? 무당이 30년 넘게 이런 일을 봐왔는데 그분 말을 못 믿겠니?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야. 며칠 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병원에서 정수를 돌보고 있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큰 아이를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오빠 어디 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혼자 계셨어요. 어머니, 우리 아들 어디 보내셨어요? 해솔 보육원에 보냈어. 무당이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해서.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세요? 말하면 내가 반대할 게 뻔하잖아. 무당이 그러는데 오늘 저녁 7시 전에 아이가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해서 보육원에 맡겼어. 최소 6개월은 있어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돌아가서 정수에게 상황을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보육원에 보냈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순간 정수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보육원에? 무당이 6개월 동안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정수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더니 아야 하면서 다리를 움켜잡았어요. 하지만 목발을 짚고 일어서더니 당장 데리러 가자.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해솔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정수는 목발을 짚고 있으면서도 성큼성큼 걸어가더라고요. 보육원에 도착해서 아들을 만났을 때 아이는 빨갛게 운 눈으로 아빠, 엄마 하면서 달려왔어요. 아들아, 아빠가 데리러 왔어. 같이 집에 가자. 하지만 보육원 원장님이 말리더라고요. 아버님, 할머니가 오셨을 때 가족이 와도 절대 보내주지 말라고 하시면서 법정 후견인 서류까지 가져오셨는데요. 정수가 그 말을 듣고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나 봐요. 법정 후견인? 어머니가 언제 우리 아이 후견인이 됐다고? 당장 그 서류 가져와 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그래도 법적 절차가. 원장님이 말하려는데 정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법적 절차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아이 친아버지예요. 당장 제 아들 돌려주세요. 그날은 결국 아이를 데려올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 우리 아이를 무당 말 듣고 보육원에 보내다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수가 시어머니에게 따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왜 보육원에 보내셨어요? 무당이 그러는데 큰아이 사주가. 사주가 뭐가 중요해요? 10살짜리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는 게 말이 돼요? 정수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도 맞서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무당 말을 안 들었다가 더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니? 더 큰 사고요?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게 바로 우리 가족한테 재앙이에요.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보육원에 보내세요? 정수는 정말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육원에 전화해서 아들과 통화했어요. 엄마, 저 언제 집에 가요? 여기 무서워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정수도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정수가 일찍 일어나서 짐을 쌌어요. 여보, 뭐해? 우리 나가자. 어머니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우리 아이부터 데려오고 나가자. 정말요? 응,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면 이 집을 나가야 해. 어머니는 점집에만 빠져 있고 우리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으시잖아. 그날 오전 정수는 변호사와 함께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법적으로 친권자인 정수가 데려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수야, 아이를 왜 데려왔니? 무당이 6개월은 있어야 한다고. 어머니, 저희 나갑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뭐라고? 나가겠다고? 네, 우리 아이들 지키려면 이 집을 나가야겠어요. 어머니는 점집만 믿으시고 우리 가족은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정수야, 이 모든 게 다 너희들을 위한 일인데. 우리를 위한 일이요? 10살짜리를 보육원에 보내는 게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무당이 그러는데 집안의 애군을 막으려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무당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킬 거예요. 그날 오후 정수는 정말로 이사를 준비했어요. 급하게 원룸을 구하고 필요한 짐들만 챙겼어요. 시어머니는 너희들이 나가면 더 큰 재앙이 온다고 하셨지만 정수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미정아, 아이들 챙겨. 우리 나가자.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제 따로 살겠습니다. 아이들을 점집의 제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정수야,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거니? 하셨지만 정수는 어머니가 점집보다 가족을 선택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고 하고는 짐을 들고 나갔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를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비좁았지만 평화로웠어요. 아이들도 이제 할머니 점집 얘기 안 들어도 되니까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혼자 큰 집에 남으셨어요. 처음 며칠은 저희에게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정수야, 미정아, 빨리 돌아와라. 무당이 그러는데 너희들이 집을 떠나면 큰 재앙이 온다고 해.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그런 말씀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기한 건 저희가 시어머니와 떨어져 산 후로 오히려 모든 게 잘 풀렸다는 거예요. 정수의 다리도 의사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회사에서도 승진 얘기가 나왔고 아이들도 새 환경에서 더 밝아졌어요. 특히 큰아들은 보육원에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이제 할머니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집 얘기도 안 무서워요. 아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정수와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제는 오빠랑 저랑 똑같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시어머니의 차별에서 벗어나니까 아이들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저희가 나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동네 이웃 아주머니가 가끔 안부를 전해주셨는데 그 소식들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미정아, 시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하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집만 다니시고 집에는 거의 안 계셔. 이웃 아주머니의 첫 번째 전화였어요. 그렇게 자주 다니세요? 응, 하루에 서너 곳씩 다니셔. 그러면서 계속 너희들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보신다더라. 무당들도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한 달 후 또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시어머니가 이번엔 새로운 점집까지 찾아다니셔. 멀리 강남까지도 가신대. 택시비만 얼마나 나올까? 점점 심각해지는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을 되찾는 굿, 집안 화합 굿, 자식 부름 굿 등등 온갖 굿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쓰고 계셨다고 해요. 미정아, 어제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혼자 굿을 하시더라.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징을 치시고 춤을 추시고. 이웃들이 다 놀랄 정도였어. 저는 걱정이 되어서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미정아, 무당이 그러는데 너희들이 곧 돌아올 거라고 해. 내가 지금 열심히 굿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어머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무당이 그러는데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고생하고 있다고 해. 특히 큰아이가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당의 말만 믿고 계셨어요. 6개월이 지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정아, 시어머니가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팔기 시작하셨어. 냉장고, 세탁기, TV까지. 점집에 낼 돈이 부족하다면서. 가전제품까지 파세요? 응, 그리고 이번엔 정말 큰 굿을 한다고 하시더라. 100일 기도 굿이라나? 1천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점집에 미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렇게 큰 돈을 쓰시면 안 돼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세요? 괜찮아, 무당이 그러는데 이곳만 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해. 그럼 모든 게 해결돼.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당의 말에 빠져 계셨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이웃 아주머니가 더 심각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미정아, 시어머니가 이제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계셔. 하루 종일 점집 다니느라 집에서 밥 해 드실 시간도 없으시고 많이 야위셨어. 그렇게 드시지도 않으면서 점집에는 계속 가세요? 응, 오히려 더 자주 가셔. 이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 점집에 가시고 밤 10시까지 하루에 대여섯 곳을 다니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점집 중독에 빠지신 거였어요. 저는 정수와 상의해서 한번 찾아뵙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이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온갖 부적들이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제사상 같은 게 거실 한가운데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엇인가요? 무당이 그러는데 매일 조상님께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해서 차려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빨리 돌아온다고.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건강하고 기운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밥은 잘 드세요? 밥? 무당이 그러는데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어. 그래야 정성이 통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정말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몸이 버틸 수 없어요. 제대로 드세요. 아니야, 무당이 그러는데 내가 고생해야 너희들이 편해진다고 해. 나는 괜찮아.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수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심각해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나도 걱정이 돼. 하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점집에만 빠져 계시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가끔은 안부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응,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 아이들을 생각하면. 2년째가 되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팔았다는 거였어요. 미정아,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집을 팔아버리셨어. 또 이웃 아주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당이 그러는데 큰 굿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집을 팔으셨어. 5억짜리 집을 팔아서 3억을 굿에 쓰고 나머지 돈으로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하셨어.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3억을 굿에 쓴다고? 어머니 정말이세요?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응, 무당이 그러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해. 천신만마 화합굿이라고 해서 정말 큰 굿인데 이것만 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해. 어머니, 3억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 돈이면 어머니가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돈이에요. 돈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그 큰 굿을 한 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희가 돌아갈 리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더욱 절망하셨어요. 무당이 그러는데 굿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해. 그래서 추가로 정화굿을 해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남은 돈까지 계속 점집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하셔야 했어요. 전세 보증금마저 점집에 다 써버리신 거였어요. 미정아, 시어머니가 이제 정말 쪽방 같은 곳에서 사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원룸이야.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점집 다니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생활비까지 점집에 쓰시기 시작했어요. 무당이 그러는데 매일 와서 작은 굿이라도 해야 한다고 해. 하루에 10만 원씩만. 하지만 그 하루에 10만 원이 모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시어머니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3년째가 되어서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미정아, 시어머니가 이제는 끼니를 거르시는 날이 많아. 점집에 돈을 다 쓰셔서 식비가 부족하시대. 그런데도 점집은 계속 가세요? 응, 오히려 더 절실하게 가셔. 무당이 그러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계속 말한다나 봐. 어느 날은 이런 소식도 들었어요. 미정아, 시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었어. 굶으셔서 기력이 없으셨나 봐. 병원에 가시라고 했는데 병원비가 아깝다고 하시면서 안 가시고.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한때는 저의 시어머니셨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혼자 사시는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시어머니가 점집에서 쫓겨나셨어. 네? 점집에서 쫓겨나셨다고요? 응, 그동안 단골로 다니던 용화당에서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하셨나 봐. 돈을 못 내시니까.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동안 외상으로 굿을 받으시고 계셨어요. 다음 달에 연금 나오면 드릴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무당들도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거였어요. 무당이 할머니 이제 정말 안 돼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계속 외상으로 할 수는 없어요라고 했다더라. 그러면서 앞으로 현금 들고 오시지 않으면 문 앞에서도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가 30년 넘게 믿고 의지하던 점집에서 쫓겨나신 거였어요. 그것도 돈 때문에.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다 줬는데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 하지만 무당이 과거는 과거고 지금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날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중얼거리셨다고 해요. 30년을 믿었는데 결국 돈이었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일주일 후에는 다른 점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미정아,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다른 동네 점집들을 찾아다니셔. 그런데 그 점집들도 비슷해. 돈 없으면 안 받아준다고. 시어머니는 점집에서 점집으로 떠돌아다니셨어요. 하지만 어디서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현금이 없으면 문전박대였어요. 무당이 그러는데 할머니 사정은 알겠지만 저희도 사업이에요. 돈 없이는 안 돼요라고 하더라. 시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가 결국 돈으로 돌아가는 사업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용화당을 찾아가셨는데 무당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사실은 그동안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할머니 가족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돈을 가져오시니까 계속 희망적인 말만 했죠. 시어머니가 그럼 그동안 한 굿들은 다 무의미했다는 거냐? 고 물으니까 무당이 차갑게 웃으며 굿은 굿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할머니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셨던 거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하시면서요. 무당은 더욱 냉정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애초에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시면 가족이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할머니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 거예요. 이제 더 가져올 돈도 없어 보이니 그만 오시죠. 그날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계셨다고 해요.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시고.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찾아가 보니 시어머니가 혼자 울고 계셨다고 해요. 내가 뭘 한 거지? 3억을. 집까지 팔아서. 결국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점집도 가지 않으시고 집에서만 지내시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셨어요. 미정이가 맞았어. 정수가 맞았어. 내가 틀렸어. 한 달 후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동안 들어왔던 그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미정아, 나 정말 잘못했나 봐. 어머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미정아,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점집에서 나를 완전히 속였어. 그동안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정말 깊은 후회가 느껴졌어요. 무당이 나한테 직접 말했어. 그동안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준 거래. 너희들이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미정아,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잘못했지? 특히 우리 큰아이를 보육원에 보낸 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를 받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미워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신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밥은 잘 드세요? 밥은 먹는데. 미정아, 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돈도 다 날리고 가족도 다 떠나보내고.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미정아, 혹시
혹시 너희들 한번 볼 수 있을까? 나 정말 사과하고 싶어. 저는 정수와 상의해 봐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정수에게 이야기하니까 정수도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정말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봐드려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도 할머니를 미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 특히 큰아이가 할머니도 나름대로 우리를 생각해 주셨던 거 아니야? 라고 하던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미정아, 나 잘못 생각했나 봐. 어머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미정아,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점집에서 나를 쫓아냈어. 돈이 없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느껴졌어요. 점집에서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나 봐. 돈만 있을 때는 곧 가족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가족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미워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계신 모습을 생각하니 안타까웠어요. 어머니, 저희 한번 뵈러 갈까요? 정말? 너희들이 와줄 거니? 네,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갈게요. 주말에 시어머니를 찾아뵈었는데 정말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예전에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셨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가서 인사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손자들아, 할머니가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할머니,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빠도 승진하셨고 우리도 공부 잘하고 있어요. 딸아이가 밝게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가 없어도 너희들이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제는 점집 안 다니세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점집에서 나를 쫓아냈어.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무당들은 우리 가족 걱정 따위는 안 했어. 그냥 내 돈만 노렸던 거야.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간 후에 혼자 있으니까 더 불안했어. 그래서 점집을 더 자주 다녔는데 그럴수록 더 불안해졌어. 무당들이 더 큰 굿을 해야 한다. 더 비싼 부적을 사야 한다. 이런 말만 하니까. 어머니, 이제라도 깨달으셔서 다행이에요. 저도 마음이 짠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미정아, 정수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무당 말만 믿고 너희들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특히 우리 큰아이를 보육원에 보낸 건 정말 미안해. 아들이 할머니 그때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도 나름대로 우리를 생각해 주신 거잖아요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더 울으시더라고요. 이제 알겠어. 가족의 행복은 점괘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 내가 그 소중한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변하셨어요. 더 이상 점집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가끔 연락하실 때도 아이들 건강하지? 정수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지? 이런 평범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명절 때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조용히 지내세요. 예전처럼 이것저것 간섭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손주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미정아, 나는 점집에 의존해서 모든 걸 잃었지만 너희들은 그런 걸 믿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진짜 복이야. 시어머니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시지만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이세요. 가끔 그때 내가 점집 말만 안 들었어도 우리 가족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시지만 저희는 어머니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돌아보면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점집에 의존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이제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엄마 그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미신이나 점술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라고 말해요. 정수도 그때 결단을 내린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라고 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저는 이런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운명이라는 건 하늘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는 아이들을 지키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지금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준 거죠. 이제는 손주들에게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해줘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미신이나 속설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잊지 마. 시어머니도 이제는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 점집에서 하는 말들이 다 사기였구나. 가족의 사랑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미신이나 점술에 휘둘려서 가족을 해치는 일만은 막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니까요. 운명은 점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거죠. 점집에 의존하지 말고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지금 제 반찬 가게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자주 오세요. 가끔 그분들 중에도 우리 시어머니도 점집을 자주 다녔지. 점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도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옛말에 가와만 사성이라고 하잖아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점집에서 아무리 좋은 점괘가 나와도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반대로 점괘가 나빠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돕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그걸 깨달으셨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시어머니를 용서했어요.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대신 아이들에게는 할머니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찔해요. 만약 정수가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시어머니의 점집 의존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냈고 가족을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점집에서 찾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